안녕하세요. 한줄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한 정신과 상담사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2023년 가을, 그는 죽은 언니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환청 증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그가 마주 앉은 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섬뜩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준혁입니다. 저는 2018년부터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정신과 병원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곤 합니다. 사건은 2023년 가을, 정확히는 10월 13일 금요일에 시작됐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었죠. 저는 병원 3층에 있는 제 상담실에서 마지막 환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 50분이었어요. 원래 근무 시간은 6시까지인데 그날은 특별히 야간 예약 환자가 있었거든요. 접수 데스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8시 50분 예약 환자가 도착했다고 했어요. 저는 환자 차트를 열어봤습니다. 이름은 박서연, 29세 여성이었어요. 초진 환자였고요. 예약 사유란에는 간단하게 불면증 및 환청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 예약을 받은 직원 말로는 목소리가 굉장히 떨리고 불안해하는 목소리였다더군요. 몇 분 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첫인상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요. 옷은 단정하게 입었지만 머리는 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뭔가 극도로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편하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손을 꽉 쥐고 앉은 그녀에게 저는 편하게 말해도 된다고, 여기서는 뭐든 안전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계속 말을 거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환청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물었습니다. 3주 전부터 밤에 잘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처음에는 그냥 바람 소리인 줄 알았대요. 근데 점점 더 말소리가 선명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슨 말이 들렸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이름을 부른다고 했어요. 서연아라고요. 처음엔 한 번씩이었는데 이제는 계속 부른다고요. 그리고 이상한 건 그 목소리가 죽은 언니 목소리 같다는 겁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뭔가 알 것 같았어요. 환청의 내용이 과거의 트라우마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언니분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물었습니다. 10년 전이라고 했어요. 그녀가 19살 때였고 언니가 23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일을 이야기하는 게 힘들겠지만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가 집에서 목을 매 죽었고 그걸 자기가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순간 상담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녀는 그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언니 방문이 잠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엄마가 예비 열쇠로 문을 열었는데 언니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고 했어요. 말을 하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힘든 기억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혹시 최근에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3주 전에 부모님 집에 갔었대요. 독립하고 5년 만에 방문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아직도 그 방을 열지 못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방에 들어가 봤는지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방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진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와 연관된 환청 증상으로 보였어요. 드물지 않은 케이스였죠. 저는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 좋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 갑자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게 있다고요.
그 목소리가 자기가 모르는 걸 알려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뭐가 이상하고 뭘 알려주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그 목소리가 서랍을 열어보라고 했다고 했어요. 언니 책상 서랍이요. 자기는 그 서랍에 뭐가 있는지 몰랐대요. 언니가 살아있을 때도 항상 잠겨 있었다고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책상 위에 책꽂이 속에 서랍 열쇠가 꽂혀 있어서 그 서랍을 열어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랍 안에 뭐가 있었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을 꺼냈습니다. 언니 일기장이라고 하면서 특정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13년 10월 13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내 동생 서연이한테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죽으면 언젠가 동생이 이걸 발견할 거다. 그때 서연아, 넌 알아야 해. 엄마와 아빠가 한 일을.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이 10월 13일이었거든요. 정확히 10년 후였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어젯밤에 계속 말을 했대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하실에 가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 지하실이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지하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거기에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환청 증상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혹시 부모님과 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죽기 한 달 전쯤 언니랑 부모님이 엄청 싸웠다고 했어요.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방에 있었는데 거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대요. 이건 범죄야. 당신들이 한 짓은 범죄라고 하면서 언니가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부터 언니가 거의 말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대요. 그러다가 한 달 후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상담실 불이 깜빡였습니다. 순간적으로요. 그런데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그녀가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소리가 들리냐고요. 저는 무슨 소리가 들리냐고 물었습니다. 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혁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제 이름이 이준혁 맞냐고 물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명패를 봤나 싶었지만 명패는 책상 뒤편에 있었고 그녀가 앉은 각도에서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제 이름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목소리가 알려줬다고 했어요. 준혁이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면서요. 순간 상담실 온도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추웠어요. 저는 진정하라고 환청은 그런 거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건 환청이 아니라고 언니가 정말로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뭔가 보여주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문자에는 지하실, 오늘 밤, 혼자와 그리고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 주소였어요. 저는 발신 번호를 보여주며 아는 번호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제 휴대폰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그 주소는 자기 집이라고 했죠.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둘 다 느꼈어요. 그녀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는 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부모님은 지금 부산 친척집에 가셔서 모레 오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깊게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을 보니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해 보이면 바로 나올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병원을 나와 그녀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주소를 보니 경기도 용인의 한적한 주택가였어요. 비는 더 강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저는 언니가 왜 죽었는지 진짜 이유를 모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유서는 없었다고 했어요. 경찰은 우울증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대요. 실제로 언니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증상으로 상담을 받았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불안장애랑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게 언니는 원래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대요. 대학교 2학년 때까진 친구도 많고 활발했다고요. 3학년이 되면서 갑자기 변했다는 겁니다. 저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요. 언니는 3학년 때부터 부모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수입품 유통업을 했고 언니는 아버지 사무실에서 사무보조 일을 했었대요. 그때부터 이상해졌다고 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달려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2층 단독주택이었어요. 외진 곳에 있었고 가장 가까운 이웃집도 200m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집은 어두웠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당연했지만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천둥을 치며 비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그녀가 열쇠로 현관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평범한 거실이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가정집이었죠. 저는 지하실이 어디냐고 물었고 그녀는 부엌 쪽을 가리켰습니다. 냉장고 옆에 작은 문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창고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녀가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하실로 통하는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는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항상 몸에 지니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잠금 장치가 고장난 건가 혼잣말을 하던 그때 그녀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계단이 보였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나선형 계단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올라왔어요. 곰팡이 냄새가 지독했죠. 우리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15개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내려갈수록 온도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냄새가 더 강해졌죠. 계단 끝에 또 다른 문이 있었습니다. 철문이었어요. 이번엔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밀었어요.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지하실은 한 20평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벽면 전체에 선반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선반에는 수백 개의 유리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그냥 표본 같은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유리병 안에 작은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포르말린에 보존된 태아들이었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질렀고 저는 그녀를 붙잡았어요.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유리병을 살펴봤어요. 각 병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고 날짜와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건 1995년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 건 2013년 9월이었습니다. 그녀의 언니가 죽기 한 달 전이었죠.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게 대체 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녀가 방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가리킨 곳에는 책상이 하나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불법 낙태시술 기록이었습니다. 이름, 날짜, 금액, 수백 건의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술자 박영수, 그녀의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서류를 뒤적였어요. 장부가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 2013년까지 매달 수십 명의 여성들이 여기서 불법 낙태 시술을 받았습니다. 가격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다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부 페이지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언니 필체였어요. 아빠는 의사 면허도 없다. 그냥 무역업자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엄마는 알면서도 도왔다. 환자들을 모집했다. 이건 살인이다. 이 여자들 중 몇 명이 죽었을까? 나도 공범이었다.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내가 예약을 받았고 돈을 받았다. 나도 살인자인 것이다. 그 아래 더 흐릿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하지만 나도 잡혀갈 것이다. 내 동생 서연이는 어쩌지? 서연이 인생도 망가질 것이다. 차라리. 문장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언니는 진실을 알게 됐고 그 죄책감과 딜레마를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가족을 신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침묵을 할 수도 없었던 거죠. 갑자기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저와 그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부모님은 모레나 돌아오신다고 했는데 설마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여러 명이었어요.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숨을 곳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지하실에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지하실 문이 열렸습니다. 불빛이 비쳤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서연아, 거기 있는 거 아빠가 다 알아. 나와. 그녀의 아버지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있었어요. 그리고 모르는 두 명의 남자가 더 있었죠. 불이 켜졌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평범해 보였죠. 동네 아저씨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언제 왔니?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게 대체 뭐예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게 됐구나. 너희 언니처럼. 어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연아, 이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였어. 언니 대학 보내고 너 대학 보내고 이 집 사고 다 이 돈으로 한 거야. 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이준혁 선생이군요. 서연이 상담사죠. 어떻게 제 이름을 아냐고 물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온 그자들 중에 한 명이 제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던 거였죠. 우리를 여기로 유인하기 위해서요. 그녀의 아버지가 뒤에 있던 남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남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벽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비밀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고요. 남자 하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주사기였어요. 그 순간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여러 개의 목소리였습니다.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공포에 얼어붙었죠. 그때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제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목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찢긴 것 같았어요. 유리병들이 모두 깨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포르말린과 유리 파편이 널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질렀어요. 우리는 지하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새벽 2시였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 떨고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10분 후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4명 모두 이미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인은 경동맥 절단이었고요. 하지만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CCTV도 없었고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저와 그녀는 용의자가 됐습니다. 당연했죠. 우리가 유일한 목격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옷에서 피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손에서도 화학 반응이나 흉기 사용 흔적이 없었죠. 지하실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35개의 유리병, 18년간의 불법 시술 기록, 그리고 사망한 여성들의 명단도 있었어요. 최소 7명의 여성이 시술 중이나 시술 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우리를 48시간 조사한 후 석방했습니다. 물증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우리가 4명의 성인 남녀를 동시에 그렇게 죽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니라 다른 의사에게 받았죠. 저도 치료가 필요했거든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 그녀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그녀는 친척과 부산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선생님, 그날 이후로 언니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들은 건 우리가 집에서 뛰쳐나왔을 때였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됐어, 서연아. 이제 편히 쉴 수 있어. 고마워. 저는 지금도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 지하실에는 우리 넷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235개의 작은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복수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언니였을까요? 아니면 그 235개의 영혼들이 함께한 걸까요? 그녀의 부모님은 왜 태아를 보관하고 있었는지 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어떠한 진실도 묻혀서는 안 된다는 걸요. 그리고 어떤 죄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요. 며칠 전 저는 우연히 오래된 신문 기사를 찾았습니다. 2013년 10월 14일자 기사였어요. 그녀의 언니가 죽은 다음 날이었죠.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용인의 한 주택에서 20대 여성이 자살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기사 하단에 작은 문단이 더 있었어요. 같은 날 같은 동네에서 임신 7개월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불법 낙태 시술 중 과다출혈이 원인으로 추정되나 시술 장소나 시술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저는 그녀의 언니가 마지막으로 본 게 뭐였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자기 부모가 또 한 명을 죽이는 걸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언니는 죽었지만 진실을 알리려는 그녀의 의지는 죽지 않았었던 겁니다. 10년을 기다렸어요. 동생이 돌아올 때까지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걸 끝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이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걸요. 그녀는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언니도 그 235개의 작은 영혼들도 이제는 편히 쉬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가끔 늦은 밤 병원에 혼자 있을 때면 복도 어디선가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목소리들을요. 그럴 때마다 저는 혹시 저한테도 들려줘야 할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줄일기였습니다.